북한 여성 최초로 외무상에 오른 인물 최선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장을 하고 좀 이렇게 날카로운 표정. 김근옥함이라는 그런 전술의 감수함을 만들어서 진수식을 했는데 이거를 이설주가 한 게 아니라 최선희가 했어요. 근데 도대체 북한에서 왜 여성을 이렇게 요직에 앉혔을까? 최영림 총리라고 하는 그분이 그 양딸이거든요. 북한의 실상을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러시아와의 밀착 외교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북한. 그 중심에는 북한 외교사령탑 최선희가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최초의 여성 외무상이죠. 최선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었던 이일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3년 11월까지 북한에서 이제 외교관을 하다가 대한민국에 온 현재는 민주평통자문회의 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쉬우셨네요. 자, 그리고 전 베트남 주재 북한 외교관 출신 한진명 선생님, 그리고 북한에서 외교관을 꿈꿨던 자 엘리트 김금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소기관으로 업무를 봤습니다. 15년도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현재는 그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진명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제가 최선희 외무상이니까 일단 북한의 외무성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 같은 곳입니다. 북한 외교관은 얼마나 되기 어렵습니까? 외무성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김정일 시대에 북한 외무성의 인원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1000명으로 제한할 때 대해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고요. 1000명으로. 1000명이라 해도 거기에 실질적인 외교관은 400 내지 500명 정도 그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장성원까지 다 합쳐서 1000명이에요. 그때 저도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를 졸업하고 불어과에서 한 명이 갔고 한 명이 영어과에서 한 명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종합대학에서 1년에 2명 정도가 북한 외무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 레벨이 얼마나 높은가에 대해서 짐작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사람 구한다고 공고가 나는 거예요? 자리 비우면? 우선 김일성종합대학은 자기의 모든 그 사생활 기록부나 성적 기록부가 북한 내각에 보관이 됩니다. 보관이 되면 각 중앙부처의 인사 담당자들이 내각에 가서 그 서로들 다 구속해서 선발해가지고 가져가는 이런 공식적인 루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북한 외무성에 복무했고 그다음에 그 자식이 이어서 뭐 혁명회들을 이어간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가는 그런 부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대물림, 직업의 대물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일규 위원님도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외교관이셨잖아요. 네. 한진명 소기관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저는 외무성에 굉장히 쉽게 들어갔어요. 쉽게? 굉장히 쉽게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줬던 유일한 유산이 저를 외무성에 넣어준 것 같아요. 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외교관이 꿈이 아니었어요. 좀 다른 쪽으로 지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외무성 일부상을 하던 강석주 그분이 이제 우리 아버지랑 같은 대학에서 같은 동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일부상을 찾아가서 내 아들 좀 부탁한다. 외무성에 좀 요달라라고 해서 외교부 간부처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며칠까지 외교부에 와서 인사문건 써가지고 와라. 그래서 꿈도 안 꾸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무성에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웠죠. 아주 잘 버티셨네요. 버티시다가 잘 오셨네요. 그러면 두 분이 외무성에서부터 알고 계셨던 사이예요? 예, 외무성에서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일규 참사님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외무성에서 그 뒤 코스를 내가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님, 후배님. 네, 그러니까 참사님께서 여기로 말하면 인턴 생활 하시면서 어느 부처에 있다가 다른 데로 소환돼 가시고 근데 제가 또 그 인턴 생활 거기 다시 들어갔고 후배로. 나중에 또 참사님께서 또 다른 데 가시면 그 가셨던 자리에 또 육국에 또 내가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육국에서 다단가에서 참사님께서 그때 나보다 좀 높은 급수에서 그때 업무를 받아나니까 육국에서 같이 업무를 할 때 그때 그래서 같이 함께 일하게 됐고요. 혹시 이일규 의원님 처음 뵀을 때 이미지 첫인상이 어땠어요? 아 그때도 말 잘해요. 북한 내무성도 선후배 관계가 몬스터. 대놓고. 군기. 야, 말 잘해. 직속 후배가 제일 무서워요. 선후배 관계라는 게 엄격해요. 북한도 그러니까 나이나 군복무 했다 이런 게 차별이 안 되거든요. 그때 이일규 참사님에 대해서 기억을 한다면 탁구를 너무 잘 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탁구를? 약간 우리가 탁구. 얼마나 내 기억에 남았어. 그냥 우리가 내가 인턴 생활하면서 그 탁구라는 데서 인턴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다른 곳에 소환대 갔었던 것도 좀 어시라어시라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밤새 탁구를 치면서 배웠거든요. 첫인상이 탁구 잘 친다. 첫인상이. 예, 그때는 처음 만났으니까 그럴 땐. 그다음에 다음번에는 생활적으로 많이 보살펴 준 것 같아요. 인턴이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서 번역 밤새 자면서 번역해야 되고 아시잖아요. 퇴근도 못하고 번역만 계속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나오라 해서 부러워하는 3명 다 데려다가 식사 따로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북한 내무성이 있지만 참사님의 그 생활적인 멘토링을 받아서 많이 발전한 분들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후보님 반대로 후보님 뵐때 첫인상 어땠나요? 정말 궁금한데.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네. 아까 우리 후배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코라고 피뜩 언급을 하셨잖아요. 웸성이 처음 들어와서 다코라는 한 게 부서가 있는데 좀 생소하잖아요. 다코? 네. 그건 뭐 한국말도 아니고. 타코? 그렇죠. 무슨 멕시코 먹는 음식 같잖아요. 다코. 그게 데이터 코리아의 약자입니다. 데이터 코리아의 약자가 다코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코리아. 권한의 행군 들어가면서 모든 기관들이 자체를 먹고 살라고 김정일이가 지시를 해가지고 모든 기관들을 이제 회사라는 게 외화벌이 회사가 생겼어요. 그때 이제 웸성이 무전 대사관 대 본부사에 무전으로 주고받는데 이제 무전기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 자금을 자체로 충당을 하겠다라고 해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데이터 코리아의 약자 다코 회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탁구도 아니고 다코도 아니고 다코, 비싸 이름이었고. 데이터 코리아의 약자죠. 그 회사가 한 기본 업무는 뭐냐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기구들에 있는 고문서들, 페이퍼로 되어 있는 문서들을 다 갖다가 이제 전산화 해버리는 겁니다. 해서 한 장 전산화하면 $1.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 회사에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고 거기서 한 3년 있다가 제가 거기서 나오고 그 후에 이제 한지명 소위관이 거기에 같은 단위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어렵게 인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주 갔어요. 그 회사에.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인맥이 많이 형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 친구에도 고맙게 내가 이제 밥 사준 걸 기억을 하네. 저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오래 저는 기억나죠. 후배들 구박하고 이제 못되게 놓은 것만 기억이 나오는데 아무튼 좋은 기억으로 남아줘서 고맙고요. 아무튼 저 친구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어렵게 사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대체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웸성에 처음 입직해서 이제 보고서 쓴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저 친구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글을 잘 썼어요. 그 글을 잘 쓴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그만큼 그 본인이 바치는 노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 기억은 글 잘 쓰는 열심히 하는 후배 그 정도. 좋은 기억이네요. 북한에서도 우정이 있으셨던 두 분이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활약하셔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서로 의지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활약을 오늘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북한 여성 최초로 외무상에 오른 인물 최선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최선희가 처음으로 외무상이 됐을 때 도대체 북한에서 왜 여성을 이렇게 요직에 앉혔을까? 내부에서도 역시 우리처럼 놀랐을 것 같아요. 여자가 외무상이라고? 최근에 이 최선희의 현재 북한 정부 내에서의 어떤 입지를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북한이 전술핵 탑재 잠수함이라고 이제 선전하는 김군옥 함을 진수를 하고 진수식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례나 북한의 어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어떤 함선을 만들게 되면은 그 함장의 부인이 테이프를 자르거나 아니면 그 함선에다가 그 와인병을 터뜨려서 혹은 샴페인병을 터뜨려서 이것이 터지게 되면은 맞아. 배가 이제 안전하게 나갈 수 있다. 맞아요. 안 터지면은 이거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전통 같은 건데요. 해군의 전통이에요. 북한도 그런 전통을 따르면서 이제 샴페인병을 터뜨렸죠. 근데 보통 이 자리에서는 김정은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설주가 나와서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는데 분위기상 이거를 이설주가 한 게 아니라 최선희가 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선희가 뭐 해군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닌데? 군 경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아닌데? 그만큼 김정은이 최선희를 믿고 있다,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 금혁 씨 하신 말씀이 다 맞고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최선희는 당선인 정치위원으로 이제 당직이 이제 격상이 됐습니다. 이 정치위원이 됐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그의 정치적 입지 레벨이 달라졌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만큼 최선희가 외엠상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이제 그 당선인의 정치위원까지 됐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북한 같은 보수적인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 맞죠. 그렇죠. 그리고 최선희가 북한 외무상의 신분을 가지고 푸틴을 만났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그 최선희가 북한에서의 자기 입지 그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푸틴까지 만났다. 예. 외무성에서 같이 일하셨으니까 이렇게 선후배 관계로 혹시 두 분 직접 뵌 적 있으세요? 최선희를? 예, 제가 북한 외무성에서는 매주 그 토요일마다 방침 전달이라는 걸 내요. 강연을 하고 그 강연을 진행한 다음에 일반 성원들은 다 나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북한은 자리 위치를 선택할 때 소열수세대로 앉는 그런 게 있어요. 앞에 부상, 국장, 부국장. 그렇게 되면서 또 어르신들이 먼저 빠져야지 우리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뒷좌석에 쭉 앉아 있다가 이제 한 명 한 명 옆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최선희 그 부국장의 모습에 대해서 그때 처음 그때 한번 봤거든요, 제가. 토요일 날. 그럼 그때도 여성이 여기 있네? 이런 느낌이 좀 있으셨어요? 예, 처음엔 놀랐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그때는 좀 북한의 공무원 스타일이라 그럴까? 정장을 하고 좀 이렇게 날카로운 표정, 그러니까 좀 부드럽지 못한 표정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인상을 받았어요. 다 강직된 인상. 그런 식으로 처음에 제가 인상을 받았거든요. 네. 같이 일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시를 받는다던가 한 10년 정도 선배실 텐데. 최선희하고 직접 이제 같은 부서에서 일해 본 적은 없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선희는 미국국에서 연구원을 오래 했고 그 후에 이제 부국장, 국장, 부상, 일부상, 현재 상 이런 코스를 밟았어요. 이제 최선희가 부국장을 할 때부터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최선희와 연계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같은 부국장을 했고 최선희한테서 제가 제일 좋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기 부하를 굉장히 아낍니다. 최선희가 성격이 괴팍한 것도 있고 인상이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희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거는 이제 그 보수 기질. 보수 같은 기질을 굉장히 셉니다, 여자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자기 편을. 네, 좋은 건데요. 굉장히 좋은 기질이 있습니다. 나쁜 그래서 게 이제 아니죠. 최선희가 만든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대사 중에서도 대표적인 신뢰를 좀 주 제네바 북한 대사를 하고 있는 조철수, 최선희 사람이거든요. 최선희 사람. 최선희 네. 라인. 최선희 라인이 있는 네, 거네요. 직접 라인성에. 라인이죠. 최라인. 네. 라인 잘 그 정도로 이제 자기 밑에 사람을 굉장히 잘 챙깁니다. 그렇군요. 그 보수적이라는 북한에서 여성으로서 외무상에 오른 이유가 다 있네요. 최선희 외무상은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해왔습니다. 그 북한 내부에서 외국어 인재 양성을 위한 엘리트 코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코스로 만들어져요? 북한에서는 외교관 하려면 첫째로 가지고 해야 될 징표가 뭐냐면 외국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외국어 대학이나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 또는 국제관계대학 출신들이 이제 외교관을 하는 경우가 많고 최선희 같은 경우에 저와 좀 비슷한 코스를 밟았죠. 평양 외국어학원, 평양 외국어대학, 그리고 유학, 그리고 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웸성에 온 케이스죠. 정말 최고위급 엘리트 코스는 다 밟은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일규 위원님도 너무나 엘리트 출신이시고 그래서 평양 외국어학원 출신이시잖아요. 그 워낙 수재들만 있다 보니 경쟁이 진짜 치열할 것 같은데 북한판 스카이캐슬 같은 일화 없으세요? 저는 그런 엘리트 수재급은 안 됐었고요. 저는 굉장히 쉽게 들어갔는데 이제 김일성이 어떤 그 방침을 내렸냐면 옛날에는 국가가 자금을 들여서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냈는데 국가가 이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파견되는 외교관들을 자녀들 데리고 가서 현재 가서 공부를 시켜라. 공부를 시킨 대상들은 외국 학원이나 외국어 대학에 무조건 입학을 시켜라. 이런 방침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외교관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해외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외교관 부모를 둔 덕분에
해외 나가서 이제 그 84년부터 87년까지 알제리에서 프랑스어를 배웠고 프랑스어를 배우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외국어 학원에 들어갔죠. 이 두 분들처럼 그렇게 뭐 구역에서 시에서 중앙에서 대학까지 가서 치열한 그런 시험 과정을 안 거치고 쉽게 학원에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외국 학원 이제 6년 동안 다니면서 도중에 편입생이라 그래요. 맞아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입생이었죠. 그러니까 편입생으로 편입생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편입생들도 시험을 쳤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그렇죠. 시험을 쳤는데 네. 들어왔는데 외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다고 그럴까. 신발도 신고 오는데 야. 북한에서 펴준 신발이 아니고 지금 말하면 휴즈를 신고 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때는 살았으니까. 휴즈가 색깔이 있는 거예요. 북한은 하얀 색깔밖에 없거든요. 신기하게 외국에 대해서 이렇게 신기한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저희가 이제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간 초반에는 우리가 제일 공부를 잘한다. 전국적으로. 문과에서는 우리가 진짜 공부를 제일 다 평정하고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편입생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깨져요. 와, 어나더 레벨이구나. 이게 외국어 학원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잘해야지 인정을 받는 건데 우리가 국내 토종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국에서 한 3, 4년 살다 들어온 사람들은 일단 발음이 달라요. 게임 만들어요. 발음이 다르고 저는 그때 그 친구들 보면서 빵에다 버터 발라먹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저 악센트나 이건 발음은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국내산 발음하고 해외 발음하고. 거기서 많이 공부한다고 하지만 자괴감을 많이 느꼈어요. 거기서. 그렇죠. 최선희 같은 경우 그 오스트리아, 몰타, 중국 다양한 유학 경험이 있잖아요. 평양 외국어 학원 다니면 유학 무조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평양 외국어 학원을 입학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입학한다는 건 계급적 토대가 좋다는 거예요. 그 토대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고요. 근데 제가 평양 외국어학원 다닐 때는 일반적으로 첫째 성적이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계급적 토대가 좋아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학교가 말하자면 외국어학원 붙을 때의 계급적 토대를 보는 그 급수하고 해외 나가는 급수하고 좀 더 많이 보거든요. 뭐 8천까지 보는가 뭐 12천까지 보는가 이게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직계 가족이나 뭐 이런 쪽에서 북한에서 좀 우월한 계층이 돼야 되겠죠. 자, 최선희가 평양 외고에서 평양 외대까지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북한에서도 상위 1%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잖아요. 이 정도면 최선희 외무상의 집안도 상위 1%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집안이었나요? 가게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최선희는 양딸입니다. 수양딸이에요. 그러니까 최영림이라고 하는 그 김일성과 항일무장 투쟁을 함께 했다라고 알려진 그 빨치산 가문의 사람의 양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종의 이유에 의해서 친부와 친모가 최선희 씨의 그 양육을 하지 못했고요. 최영림 씨는 수라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초중반, 이제 6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그 당 고위직들이 이제 북한 내에 있던 그 고아들을 원아들을 좀 데려다가 키우는 그런 어떤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이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최선희 씨가 최영림 수양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최선희 씨의 인생은 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양딸임에도 굉장히 잘 돌봐줬다라고 보이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유학이나 이런 기회를 제공해준 면이나 혹은 다양한 교육적인 기회 면에서 사실상 그 누구보다 누구 부럽지 않게 많은 기회를 받았거든요. 최영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최측근이었고요. 우리말로 따지면 그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의 직함을 꽤 오랫동안 하면서 공식 비공식 일정을 다 따라다닌 그런 사람이고 또 한때 김일성의 그 당내 종파 투쟁에서 좀 약간 힘든 시기가 있을 때 철저하게 김일성의 표현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복 중에 신복이다. 근데 그런 김일성의 신복에 수양따라 들어갔다는 것은 황금빛 동아줄을 잡은 거죠. 그 정도면 인생 로또 맞았네요. 북한에서 이렇게 입양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김일성이 먼저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전쟁 고아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입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일명 북한의 항일투사, 항일투사 고위직에 다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김일성의 그 따라 배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도 한두 명씩 전쟁 고아들을 다 입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맥락 속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최영림 내각 총리에게 입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최영림은 김일성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었겠네요. 근데 또 우리도 그렇지만 아무나 임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선희의 부모님과 최영림과의 관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입양이 되려면 안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최영림 총리 수양딸로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토대는 좋았을 집안의 자식이었을 것이다. 다 이제 요해하고 파악한 상태에서 입양을 했을 것이다. 혹시 또 최영림 총리 가문의 어떤 뭐 동생이 됐든 누가 됐든 이제 친척 중에 자식을 낳고 죽은 사람을 또 이제 자식을 데려다 키웠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가문이 토대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어떤 남조선 혁명가 출신 집안이라든가 항일 투쟁 집안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좀 급이 달라져요. 만경대 혁명 학원에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또 못 갔습니다. 그런 거 보면 또 그 정도 급 같지는 않고 아무튼 저 토대는 굉장히 좋은 집안의 출신이 아니겠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최선희 아버지 최영림을 기억하고 계세요? 만나보신 네. 적도 있으세요? 만나본 적은 없고요. 그냥 그 내각 총리 마지막 직함이 내각 총리였잖아요. 내각 총리를 있었다는 것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최영림 총리 특징이 있어요. 이분은 대체적으로 잘 나서지 않고 이제 좀 책임지기 싫어하고 대신 길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오 없이 조용히 사는 그런 스타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난 스타일이네요. 북한 내각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흔히 최영림 총리를 기억하는 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자기 단계에서 결심하고 결론하는 게 아니고 꼭 김정일한테 보고하고 김정일 보고를 받아서 결론하는 자기는 가운데 중간 단계로서 자기는 절대 아무 책임도 안 지겠다 좀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양 아버지를 안 닮았네요. 그러면 딸은 많이 안 닮았죠. 네, 완전히 그 리더십 있다고 하셨잖아요. 최선희는 좀 덕구다이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최영님이 김정일 때도 파워가 있었나요? 최영림 그 내각 총리가 김일성 이외에도 김일성의 후계자 김정일과도 상당히 가까운 친분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다 나니까 김일성이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주요한 비밀 정보들에 대해서 김정일한테 알려줌으로써 김정일의 그 신임까지도 얻고 있었거든요. 이게 최영림 특유의 처세술이라면 처세술이었겠네요. 네, 그 상사에게 예쁨 받는 법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최선희의 아버지인 최영림의 권력을 알 수 있는 문건이 김정일 사망 당시 공개됐다고 하는데 그 역시 어떤 거예요? 북한의 김정일 사망 당시 국가장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국가장의위원회는 결국 이 김정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국가기관 내 어떤 간부들의 명단이겠죠. 232명 정도 공개가 됐어요. 물론 이 장의위원회 명단에 오른 그 순서대로가 북한의 공식 서열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직계상 그 권력의 어떤 등분이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는 볼 수 있는 건데요. 최영림 총리가 무려 3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장성택이 19위였어요. 근데 그만큼 북한 내 최고 실세라고 불리던 장성택조차도 10위권 밖이었는데 최영림이 3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북한에서는 상당히 고위층이었고 사실상 최고위급 권력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서열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막강했네요. 최선희 막강했죠. 양아버지.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는데 5명밖에 안 되는 상무위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1등이 김정은이고요. 2등이 김영남이었어요. 김영남이 공식적인 국가 수반이거든요. 그러면 최영님은 정부 수반인 겁니다. 내각 총리이기 때문에 즉 각 수반들이 이제 가장 상위권에 오르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죠. 우리로 따지면 국무총리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우리 국무총리죠. 이 정도 아버지면 진짜 든든한 백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최선희 외무성에 입사하는 것도 아버지 영향이 있었을까요? 영향이 저는 거의 100%였다고 그쵸, 봐요. 사실은. 그냥 그래서 외무성에 그러니까 최선희가 지금 외무상의 자리에 올랐고 지금 여성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김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가장 최고의 인물 아닙니까? 지금 뭐 이설주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지나치게 북한은 남성에 대한 우대가 상당히 남아있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최선희가 그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은 그 뒷 배경에 최영림이라는 아버지의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는 분이죠. 하지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배경에 오직 능력만 있었다? 이건 좀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100% 공감을 하는데 최선희 외무상의 외무성의 입직 당시에는 거의 100% 아버지 영향이었고 지금 외무상까지 올 때까지는 아버지 영향이 그래도 간접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최선희 어떤 실력, 그동안 쌓았던 인맥 이게 이제 최선희를 외무상까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했지만은 그 과정에도 아버지 후광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몇 대 몇 정도 돼요? 집안
자기 실력. 그러니까 이 외무성이 되는데 입사할 때는 100%. 100%. 그리고 지금 외무상까지 올 때는 한 30%는 아버지 후광이 있었을 겁니다. 아, 그래도 70%는 자기 역량이 있는 분이. 그러니까 인사 사업을 할 때 이제 이 사람은 누구의 딸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부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실력 없으면 도태되는데 실력이 그렇죠. 있으니까 쭉. 아, 갈수록 궁금해지네요. 최선희라는 인물이 참 궁금합니다. 실제로 어떤 카리스마, 어떤 재능이 있을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동창이었던 그 태영호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최선희가 대학을 다니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고 해요. 진짜 스파르타크식으로 북한에서 자체로 독학을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최선희가 뭐 배경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그 노력파였다. 이런 이야기를 태영호 그 선배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두 분은 학원을 같이 다녔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같이? 예, 동창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최선희 외무상과 태용호 공사님은 나이가 같으시니까. 아, 태영호님하고? 예. 자, 고아 출신이었던 최선희는 북한 권력의 핵심 인물 양부모인 최영림을 만나서 외무성에 입성했습니다. 최선희가 외무성에서 처음 맡은 직무는 뭔가요? 1980년대 외무성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처음 맡았던 업무는 이 정세 자료 이제 번역하는 거죠. 특히나 이 영어 번역실에서 일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굉장한 일벌레였다라는 어떤 후소문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세 및 자료 번역국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북한 외무성 내 제기되고 있는 자료 번역이나 아니면 통역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외무성에 들어와서 정세 및 자료 번역국에서 좀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최선희도 거기서 자기 실력을 인정받고 하면서 거기서 다른 국으로 승진해 갔을 것입니다. 그럼 최선희가 통역으로 외교 무대에 얼굴을 알렸다고 하는데 이런 역할을 신임 때부터 바로 맡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최선희 외무상 같은 경우는 용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최선희 외무상 용어하는 거 비뜩 한두 번 들어봤는데 그렇게 막 원어민처럼 막 플루엔트리 하는 용어는 아니고요. 최선희 외무상이 이 용어 배운 것 자체를 이제 중국에 가서 배웠고 외국 학원에서 배웠고 외국 대학, 국제관계대학 이런 코스를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약간 이제 북한식 국내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최선희 외무상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진행된 모든 회담, 협상, 이 통역은 다 최선희 외무상이 이제 더 맡아가면서 할 정도로 북한 외무성에서 당시 용어 실력은 탑이었죠. 외무성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최선희다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영어를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군요. 타고난 재능이 있나 봐요. 소질이. 노력하죠. 어릴 때부터 독하게 영어 공부를 했던 최선희. 외무성에 입사해서 최고 지도자 곁에서 통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최선희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북클립에서 만나보시죠. 1980년대 외무성에 들어간 최선희. 정세자료 및 번역국에 소속된 그녀는 자료 번역과 동시에 미북 회담을 비롯한 주요 협상장에서 영어 통역을 맡았습니다. 여러 증언에 의하면 최선희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며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연 최선희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통령의 통역을 담당했던 통역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먼저 2017년 모스크바 핵 비확산 회의에서 연설한 모습부터 살펴봤습니다. Actually, all these military exercises by the United States makes the world very noisy, and it really strengthens our determination that we should strengthen our nuclear capability, and we should breach the balance of power with the United States. 네, 최선희 영어 실력은 전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장 형성에서 큰 어려움이 없고 문법적으로도 원만한 영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통역관으로 동행한 신혜영도 유창한 영어 실력을 주목받았는데요. 최선희와 신혜영 두 사람의 영어 실력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훌륭한 최종적으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And let me assure you that I will do all my best to bring a good result ultimately today. 예, 우선 신혜영의 영어도 잘 구사되고 있는 좋은 영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음도 원어민과 거의 동일한 발음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찬찬히 살펴보면 이분이 쓰는 어휘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치 외교적인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어휘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여지는 이따금씩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실제로 최선희가 통역하던 영상을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유독 당신들이 알 수 있는 한 나라만이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Only one nation to the six-party talks. I think you know which party it is. It is against our position. 네, 최선희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통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제라든지 그 영어에서의 단복수가 일치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따금씩 문법적인 실수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통역관으로서 얼굴을 알린 최선희. 통역은 어학 실력만큼 기억력도 중요합니다. 특히 연사의 말이 끝난 후에 옮기는 순차 통역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기 위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통역의 기본 원칙이 100% 정확하게 말이 전달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특히 그 나라의 정상들의 중요한 대화가 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운명, 그러니까 국운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소한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또 누락이 전혀 없어야 되고 언어의 뉘앙스에도 작은 변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육자회담 당시 사실상 외교 실세로 거론됐던 최선희. 이런 논란이 생긴 이유는 통역관으로서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미 쌍방은 논의된 문제들에서 새로운 전진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하며 계속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Both sides of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have agreed to have further contacts in order to pursue further progress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네, 근데 1997년 미국 양자회담에서 이제 최선희가 통역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 새로운 전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하며 계속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최선희가 통역을 할 때 사실 외교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사소한 단어 하나, 뉘앙스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야 정확한 통역인데 이제 접촉한다는 말만 하고 그 국가들 간에 노력을 하겠다는 그 부분이 생략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희가 정말로 연사의 말을 임의로 골라서 통역을 했다던가 조금 다른 내용으로 그렇게 전달을 했다던가 하는 그런 상황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것은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중대한 실수가 될 수 있고 통역사로서 가질 수 없는 그런 결정권을 행사한 좀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고위급 인사의 통역관은 지켜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통역관도 회담 참석자만큼 주제에 대해 완벽히 숙지해야 합니다. 최선희가 대미 외교의 정통한 인사로 꼽힌 것도 통역관 시절 경험이 도움됐을 것이라 분석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통역사의 본질은 타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기꺼이 내 것으로 만들고 타인과 동일한 급의 그런 지식을 숙지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 통역사들은 항상 굉장히 방대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의 참석자들만큼의 그런 지식의 이해가 없고 그만큼의 깊이로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많은 어려운 내용들을 정확하게 풀어내기가 힘들거든요. 통역관으로 시작해 북한 외무상이 된 최선희. 김정은이 신뢰하는 그녀가 어떤 외교 전략을 펼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외무성에서 일하셨던 두 분도 초반에 통역 이런 업무 맡으셨을 텐데 혹시 처음에 통역하시다가 실수한 그런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나는 외무성에 입사할 때 외국어는 진짜 우리 스페인어 하는 국에서 나는 내가 스스로 자신을 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통역에 들어가서 아예 망쳤어요. 망쳤어요? 네. 긴장이 탁 들어오니까. 긴장 때문에. 긴장감이 탁 들어오고 이제 대체로 외교 통역은 이제 주빈이 있고 통역이 있고 속기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빈이 외국어를 알면 통역이 굉장히 통역하기 어려워요. 속기수가 외국어를 알면 통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을 하다가 모르는 단어도 있으면 조금 구체적으로 요거라고 하네도 그거 안에 들어가 있는 무엇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운데 주빈이 외국어를 아는 사람이면 얘가 정확히 안 하네. 그러니까 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감이 큰 거예요. 바로 평가받으니까. 그렇죠.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를 하신 나윤박 그때 당시 우리 담당 부국장이었는데 이분이 한번 일규노 스페인어 좀 한번 평가해 볼 겸 내 통역 한번 해봐 했는데 본인도 스페인어 잘하는 분이고 옆에 속기를 들어왔던 우영진이라는 친구도 스페인어 자기 2등이라고 하면 섭섭할 생각할 정도로 잘하는 친구였어. 거기에 내가 초통역을 들어왔거든요. 부담스러운데. 그 긴장감이 빡 들어와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행사, 액티비티잖아요. 악티비다드라고 하는데 스페인어로 그 행사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막 호둥지둥하고 빨리 말은 해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새까맣게 안 나는 겁니다. 멘붕이에요. 두 번째, 귀가 안 들려요. 막 긴장하면 여기서 무슨 말 하는지 들리지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스페인어를 아는 겁니다. 그 거짓말도 못해요. 심지어 무연탄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영어로? 뭐로요? 엔트로시트라고 할 거예요 아마. 스페인어를 안트로시타라고 하는데 그게 통역하다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무연탄이 뭔지 몰랐어요. 스페인어로. 그래서 속탄이라고 그랬어요. 까르봉. 카본이라고 그랬거든요. 카본. 근데 거기에 이제 쿠바 주재 북한 대사가 또 외국어를 잘하는 분입니다. 그 당시엔 말을 안 했어요.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국장이 내가 데려온 통역 어때 외우시려고 하니까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아직 조금 더 공부는 해야 되겠어요. 아까 그 무연탄 보고 안트로스 있다는데 까르본이라고 그랬지? 그렇게 지적을 해준단 말이에요. 한 단어 뒤집어서 지적을 하다니.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결국은 그 순간은 불쾌하지만 그게 다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일생 내 머릿속에서 안트로스 있다라는 단어가 안 지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다 차곡차곡 쌓이면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축적되면 굉장히 자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한 1년 동안 정말 많은 통역을 했습니다. 김종은 통역 외에 제외하고는 다 했어요. 김용남 최고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당조한의 국제부장, 정치부 위원, 외무상 모든 통역을 1년 동안 통역만 전문했어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굉장히 생겼습니다. 이제 완벽하시겠네요. 거의 한 주일 몰다하게 통역을 하다 보면 긴장감이 떨어지게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그럼 그냥 준비 안 하고 통역 들어가도 얘기하면 왜냐하면 하는 말이 다 거기에요. 그렇잖아요. 정치 외교 하는 말이 그렇죠. 어떤 과학기술 영어 쓰는 것도 아니고 정치 외교 사회 영어라는 게 다 거기입니다. 같은 번지수죠. 가장 좋기는 이 주빈이 외국어를 모르면 더 좋습니다. 혹시 못 알아들어도 살짝 가공해서 넘겨버리면 끝나거든요. 오늘 좀 대충 해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역을 하면서 묘리는 뭐냐면 첫째는 주빈이 외국어를 모르면 제일 좋다. 외국어를 알아도 자신감만 있으면 또 긴장감만 없으면 경륜만 있으면 그래서 제가 통역은 잘했어요 마지막에. 네,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북한의 실세, 양부모 최영림의 후광을 받은 최선희. 그런 그녀의 인생을 바꾼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어떤 기회일지 궁금한데요. 보통 우리가 어디서 좀 잘 나가려면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겠지만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끌어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선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최영림 씨가 양부모로서 아주 훌륭한 부모를 만났다면 외무성에 들어가서는 사실상 이 김계관 전 외무상을 만나면서 최선희 씨의 어떤 그 승승가도에 파란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계관 라인. 북한 외무성에서 육국에서 업무를 볼 때 말씀하신 김계관 그분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만나자마자 받은 말하자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냐? 그러니까 노후로운 아버지, 굉장히 부드럽고 상대방한테 부담감을 주지 않더라고요. 다른 생활적인 이야기부터 외무성 생활이 어때?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가졌어요. 외무성 내에서 김계관의 위세는 어느 정도였어요? 북한 외무성은 일부 상이 원래 최고 실세예요, 원래. 그러니까 체계를 보게 되면 국장이 있고 위에 참사가 있거든요. 참사라는 편지가 있어요. 그러면 부상이 있고 일부상이 있고 위에 상이 있거든요. 그 기존에는 일부상이 모든 실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 가지고 알 수가 있나? 정보 분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공존이나 안전의 정보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분류하면서 어느 선에서 누구한테 보여줄 것인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외무상한테는 일반적으로 명예직이기 때문에 정보 분류가 이렇게 일부상처럼 많이 되지 않아요. 근데 외무성 일부상은
모든 정보를 다 보거든요. 실세 최고라고 보면 되나요? 이 급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의 핵심인 거죠. 실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사람이 제1부상.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누구를 부르는가를 보면 압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전화로 부릅니다. 근데 외무상을 부르는 게 아니고 기존에는 외무상 1부상 아니면 그 강석주하고 김계관이만 불렀거든요. 불러서 따로 북한의 대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최선희가 많이 김정일한테 가까이에서 북한의 대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그 상황을 지켜봤을 때 북한 외무성 실세의 축이 1부상에서 외무상으로 넘어갔다고 지금 추측이 되거든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보탠다면 외무성에 왜 1부상제가 생겼냐. 김정일 시대에 와서 이제 북핵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김정일이 굉장히 대분야에서 관심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외무성에 다른 뭐 조그만 나라들 같은 건 관심도 안 했어요. 딱 4개 나라만 김정일이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누구 같아요? 어느 나라 같아요? 중국, 러시아, 미국, 그다음에 끝 또 있어요? 하나가 또 있잖아요. 큰 나라 어딜까요?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정학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4개 나라가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4개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 한국이 빠졌어요. 왜 한국이 빠졌을까요? 일본 들어가는데? 한국은 외무성에서 관할을 안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당중앙위원회가 관할을 했어요. 통전부라고 하는 라인이 관할을 했고 외무성은 이 딱 4개 나라만 담당을 했습니다. 이 4개 나라만을 집중적으로 본 사람이 1부상입니다. 그러니까 1부상은 대국 관계만 봐라. 기타 나머지 쓸데없는 무슨 어디 조그만 나라들 관계는 이건 다 상한데 맡겨놓고 너는 그런 데 관심조차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는 딱 이 4개 나라만 집중적으로 봐라. 이 4개 나라면 돼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게 김정일 1부상의 중심제로 가게 된 이유고 1부상한테 기본 힘을 실어주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대국 관계를 1부상한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런 대국 관계를 이제 강석주가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강석주가 굉장히 외무상이 강석주 1부상한테 가서 호리구표 인사할 정도로 이 위상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계관이 이제 그 1부상이 강석주의 뒤를 이어서 1부상이 됐고 아까 우리 한진명 소위관이 말씀하신 대로 김계관 1부상은 굉장히 성품이 좋은 분입니다. 심지어 이제 4자회담, 6자회담 할 때 족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 한국 분들 자체도 김계관 1부상 이 성품에는 다 감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많이 했습니다. 다 느꼈군요. 정말 말도 거칠게 안 하고 정말 조용조용히 하면서 정말 최대로 이제 외교적인 그 스탠드를 많이 이제 취하셨고 정말 그 내가 1부상쯤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은 눈에 다 보였습니다. 아무리 하군 말단 직원이라도 호투로 대하는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사실 좀 이렇게 강석주로는 좀 세고 막 그 김정은이 전화 오면 아 원수님 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도와주시면 막 말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데 실제 외무성 탑으로서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너무 젠틀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바라는 게 아니고 자기네한테 좀 큰 소리는 좀 띡띡 쳐도 책임져 주는 사람을 최선희 같이 잘못했을 때 보듬어주고 또 이제 출세하는데 끌어주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분은 또 그런 그 상황 아니에요. 조직에 대한 장악력 이런 건 좀 부족한 좀 상황이죠. 부족했죠. 그럼 외무상보다 사실상 더 위에 있는 게 제1부상이다. 그렇죠.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지금 또 최선희가 또 외무상 등장을 체제로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선희와는 어떻게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일부에서 뭐 최선희랑 김계관이 어떤 불륜 관계에 있다 이게 다 거짓말이고요. 김계관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정말 흠이라면 정말 김정은이한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 외에는 인간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계관 아주 얼마나 사람은. 김계관 그분은 프랑스어 전문가예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못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김계관이 계속 4자회담, 6자회담, 쌍무접촉 다 김계관이 하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에서 김계관의 전문 통역을 누가 했냐면 최선희가 했습니다. 최선희는 조금 성격이 좀 급해요. 또 좀 괴팍한 면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외교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막말을 툭툭 던지는 경우가 있고 뭐 웬간한 사람 같으면 경질되거나 자천됐겠지만은 김계관이 이제 그런 보호가 있다 보니까 최선희가 다 살아난 거죠.
김계관 그 지금은 고문입니다. 그때 일부상이었지만 고문이 최선희를 부국장, 국장, 심지어 부상 자기가 일부상자를 내놓고 최선희한테 일부상자를 양보할 정도로 물러났거든요. 일부상 상까지 앉힌 분은 바로 이제 김계관 지금 현 고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러면 결국 최선희가 유력자의 통역을 잘해서 지금의 어떤 토대가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랬던 최선희가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생활에 문제가 됐을 때가 또 있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최선희 씨가 1992년에 한용권이라는 분과 결혼을 합니다. 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한용권이라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당에서 조선노동당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굉장히 전도 유명한 간부였다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둘의 결혼 생활은 얼마 안 가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뭐 이제 흔한 일이고 이혼을 가지고 뭐 흠이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이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편협한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혼을 한 남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좀 눈 감아주는 게 있는데 이혼을 한 여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뭔가 타이트하게 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최선희 씨가 이혼을 하면서 그 이혼의 그 경력이 어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에 방해가 될 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실제로 부부가 갈라섰다고 승진 이렇게 뭐 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흔한 북한 문화예요? 북한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국가고 또 이제 이혼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행위로 간주돼 가지고 저희 부모님 때까지는 이혼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김일성이 사망을 하고 95년도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이 들어가고 살 길이 어려워지면서 북한 사회 시스템이 거의 붕괴가 됐어요. 네. 정상적인 사회 질서가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다가 맞지 않아서 갈라지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어수가면 김정일이 2000년대에 어떤 말을 했냐면 지금 청년들이 머리가 다 썩었다. 이혼을 해바라기씨 까먹듯 한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때 이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고난의 행군 때. 너무 쉽게 안 나.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혼이 사회적인 문제를 부각이 됐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부각된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같이 살다가 헤어지면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서로 그 직장 당연에 가서 이 사람이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김일성을 욕했습니다. 김정일을 욕했습니다. 하다니까 아까운 사람들 좌천이 돼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산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당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혼 문제를 정말 사회적인 문제를 보고 심각한 문제를 봐서 이혼을 차단해야 되겠다. 차단하려니까 그런 중앙기관 경우에 이혼하면 무조건 내보낸다. 기관에서 내보낸다. 무조건. 이혼에 대한 그런 통제가 심해서 이제 금영 씨 말씀하셨지만은 외무성에서 이혼자는 현직에 있기가 어려워요. 승진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사실이죠. 그래도 승진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사회 입장에서 이혼은 사실상 그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 핵인 가족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직 생활 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압박을 받습니다. 최선희 씨가 그 압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물론 본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이 김계관 씨가 뒤에서 이혼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잘 조종을 했다. 특히나 그것에 대해서 심지어 현직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서 국장으로서 그 자리를 천구하는 데 있어서 김계관 씨가 큰 역할을 했는데 김정은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최선희는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다. 미국국에 이 정도의 인재가 없으니 이혼 이거 좀 우리가 모르는 척 넘어가자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비호를 했기 때문에 국장 자리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 진짜 그 김계관은 최선희에게 있어서 제2의 아버지 그 이상일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 많이 봤네요. 물론 실력이 기본이 됐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옆에서 도와주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데 일단 양부가 최영림이죠. 그리고 김계관을 만났습니다. 이런 조력자들의 도움 때문에 그야말로 이렇게 보수적이라는 북한 사회에서 여성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국장이 됐습니다. 그런 최선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